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뉴스데스크 태풍 마이삭 관련 특보로 이어갑니다. 마이삭은 현재 제주 동쪽 바다에서 시속 30km의 빠르기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제주 오른쪽에서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게 지금 태풍 마이삭인데요. 거대하고 강한 비바람에 아예 제주의 지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붉은색 지역의 바람이 가장 강한데요. 최대 풍속이 시속 180km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마이삭이 북상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마이삭과 현재 가장 가까운 도시 제주 남쪽의 서귀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찬년 기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제주는 태풍이 가장 근접하면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풍에 몸이 흔들리고 세찬 빗줄기에 눈을 뜨기도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바다에는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방파제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제주 동남동쪽 150km까지 접근했는데요. 제주 전역에는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잠시 후 저녁 8시쯤 제주 동남쪽 140km 해상을 지나 남해안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제주 지방은 지금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 543mm, 제주시 새별오름에 263mm의 비가 내렸고 내일 아침까지 해안에 100에서 300, 산지에는 4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시 한경면 고산에는 오후 한때 시속 169k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자, 피해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는데 피해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태풍은 피해가 컸던 2003년 매미, 2007년 나리와 맞먹을 정도로의 세력이 예보되면서 역대급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강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강풍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5천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제주시 동초등학교 옆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도로 한가운데 불꽃이 일어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신호등이 꺾이는 등 지금까지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제주에 가장 근접할 때도 최대 풍속이 시속 150km에 달해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제주 지역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제주 지역 항포구에는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항공편 운항도 전면 중단됐는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모든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주 동쪽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데요. 제주의 가장 동쪽 성산읍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으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카메라 렌즈가 이미 빗물에 젖어서 지금 바다 상황이 잘 흐릿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바다이고 어디부터가 지금 태풍의 구름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하얀색으로 이제 비바람이 거칠게 흩날리고 있는 상황. 이 시간에 제주 동쪽의 상황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제주 옆을 지나고 있는 마이삭, 지금의 속도라면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할 거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경남 마산을 연결합니다. 자, 서창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북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19km의 빠른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경남에는 100에서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풍도 예보됐는데요. 경남 내륙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2km에서 108k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시속 180km까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강풍으로 사천과 삼천포, 남해대교 차량 운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경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특히 이번 태풍이 이제 2003년 매미 때와 이동 경로가 비슷한데 당시에 경남 지역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로 이곳 경남에서만 6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때처럼 밀물대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해와 겹쳐 폭풍 해일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만조시각은 거제가 밤 9시 19분, 마산이 9시 30분, 삼천포가 9시 40분인데요. 때문에 창원 마산 하포구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민들은 지하주차장과 상가 등에 5kg짜리 모래주머니 2,000개를 쌓아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도내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했고 통영과 창녕해역은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해안지대 81곳과 산사태 취약지 2,300여 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또 창원시는 저녁 8시부터 창원의 지하차도와 해안도로 등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도 학생 안전을 위해 내일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마이삭의 강풍 반경이 300km가 넘고 강도가 워낙 거세다 보니 부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전라남도 여수까지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수를 연결합니다. 김종수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태풍 마이삭의 왼쪽 길목에 위치한 여수 해양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빗줄기와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 먼바다의 태풍 경보에 이어 도내 전역으로 태풍 특보가 확대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도내의 경우 거문도 51mm를 최고로 내일 오전까지 최대 300mm의 비를 뿌리겠고 순간 최대 풍속 역시 여수 간야함에서 시속 123km를 넘을 정도로 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오늘 자정쯤 여수와 광양 인근 90km까지 다가오게 돼 이때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내일 오전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해안 저지대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요 구간의 뱃길과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50여 곳의 여객 항로 통제와 함께 공항별 항공편도 결항됐고 어선 7천여 척이 피항을 마치고 대기 중입니다. 최근 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농경지 1,400헥타를 비롯해 큰 피해를 입었던 전남은 추가 피해 발생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구례와 곡성, 순천, 광양 등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여전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더뎌질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규모도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위험 취약 지역 2천여 곳에서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연이은 비바람으로 지방과 산비 이탈이 약해진 곳이 많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해양공원에서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 마이삭을 두고 2003년 대형 피해를 냈던 매미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최대 피해지였던 부산은 다시 한번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광모 기자, 태풍의 영향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근접하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빗줄기도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곳 수변공원은 일찌감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밤 9시가 만조대여서 파도의 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조금 뒤인 저녁 8시부터 태풍 경보로 격상됩니다. 내일 새벽 2시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해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은 강풍 반경이 360km로 넓어서 계속 기상정보를 확인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내일 낮까지 부산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속 100km에서 최대 18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폭풍 해일 피해가 특히나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8m가 넘는 파도가 치면서 해운대 마린시티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도 위력이 강한 만큼 이 폭풍 해일과 강풍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지난 2003년 130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태풍 매미와도 경로가 유사합니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도 겹쳐 해안가 접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많은 해운대에서는 마린시티와 해운대 LCT 인근을 중심으로 창문을 반드시 닫도록 조치했는데요. 깨진 유리가 빌딩풍을 타고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안대교도 현재 컨테이너 차량 출입이 통제됐고 풍속이 시속 90km를 넘으면 모든 차량 통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항공편 80여 편이 결항된 김해공항에선 항공사들이 태풍에 대비해 항공기를 인천과 김포공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도 오전 6시부터 운항이 중단됐고 부산항엔 선박 67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 수변공원에서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 부산은 전국에서 50층 이상 건물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이삭이 품고 있는 비바람이 워낙 거세고 2003년 매미 때 고층 건물 피해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마이삭의 상륙을 앞두고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추석 연휴를 맞은 부산에 태풍 매미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도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데는 불과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컨테이너 박스까지 날려버린 강풍의 위력은 고층 아파트를 만나면서 한층 세졌습니다. 좁은 빌딩 틈새를 통과하면서 바람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졌고 창문과 외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풍 차바가 상륙했던 2016년, 이런 악몽은 바다와 맞닿은 고급 주거단지 마린시티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전국에서 50층 이상 건물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는 올해 초 이 같은 빌딩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초속 2m와 10m의 비교적 잠잠한 바람이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 풍속은 70%까지 빨라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330m 아파트 LCT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 오늘 밤 또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많게는 2배, 적게는 20%까지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바람이 구조물의 어떤 형상, 즉 건축물의 형상에 따라서 바람이 위로 치솟기도 하고 반대로 급강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맞닿은 해운대 마린시티에선 폭우와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한 뒤에는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내일 오전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이후에도 상당 시간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오늘 저녁 8시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시속은 155km로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내일 새벽 1시쯤 거제도와 부산 사이에 상륙한 뒤 영남권을 관통해 늦어도 내일 아침 8시쯤엔 강릉 부근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마이삭은 지난 태풍 바비와 달리 내륙을 관통하는 데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돼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동해안도 폭풍해일과 함께 너울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풍뿐 아니라 폭우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 전라동부의 지역이 100에서 300mm인데 최대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중북부 지방에는 내일 새벽 태풍특보가 내려집니다. 태풍이 몰고 온 덥고 습한 공기가 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서울과 경기 등 서쪽 지역에는 태풍이 빠져나간 내일 오전까지도 거센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마이삭은 지난 2003년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매미와 유사한 경로와 위력으로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영향권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제보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 체감하고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보 영상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인권사회팀 임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제보 영상 속속 들어오고 있죠? 하나씩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시작한 오후에 접어들면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늦은 오후가 되면서는 비 피해 제보가 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후 5시쯤 찍은 제주 외도에 있는 월대천입니다. 이미 하천이 범람해서 인근 도로로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근 지역에는 이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하천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주민들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게 오후 5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특히 바람 피해가 심각한데요. 오후 1시쯤 제주 한림읍의 한 4차선 도로입니다. 강풍 때문에 도로를 달리던 경차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전도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차가 지금 바람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주변을 다니는 차량도 천천히 사고 차량을 피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강풍이 부는 가운데 급회전을 하다가 이 경차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긴 강합니다. 네, 다음은 오후 5시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이 중앙분리대에는 이미 한쪽으로 넘어져 버렸고요. 신호등까지 도로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강풍의 위력을 실감나게 하는 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 신호등까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오후 3시 20분 건입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화물차 옆에 빨간 불꽃이 튀고 있고요. 이 하얀 연기까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전기줄이 끊어진 건데요. 지금 불은 꺼졌지만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고요. 900여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하는데 태풍의 정전이 잇따르다 보니 제주 전역에 걸쳐 정전된 곳은 오후 6시 기준으로 7,500가구에 달합니다. 자, 태풍 피해 영상인데 이 피해가 일찍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나 지금 바람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보니까요. 네. 공통된 이야기가 비도 비지만 바람이 특히 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날씨 상황을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이 제주 우도에 있는 돌카니 해변이라는 곳의 모습입니다. 네. 오후 4시쯤 상황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알찔할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고요. 네. 거센 파도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해변가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파도에 갈색이 좀 섞여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보를 해주신 김신희 씨의 말로는 파도가 육지 안쪽까지 깊이 들이치면서 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만난 흙탕물이라고 합니다. 흙물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제주 시내 모습입니다. 아라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비가 워낙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앞유리 와이퍼를 아무리 사용을 해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도로 오른편을 보시게 되면 이 오른편은 하천인데 네. 이 누런 흙탕물이 하천을 넘실대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리 위를 넘칠 정도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제주는 바닷물만 위협적인 게 아니에요. 네. 안팎으로 위협적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해드린 영상입니다. 네. 자, 저희한테 제보 영상을 주시는 게 참으로 감사드리는데 저희 용도 자체가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되 촬영을 하실 때는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신 뒤에 촬영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팀 임상재 기자였습니다. 자, 마이삭이 품고 있는 이 비바람만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이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그래서 파도가 높아지는 이 백중사리 때라서 파도 해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이삭을 상륙을 앞두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를 정진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가장 인접할 때 중심의 최대 풍속은 시속 155km. 시속 160km가 넘었던 지난 태풍 바비보다 위력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비보다 훨씬 위험한 태풍이 된 건 마이삭의 진로였습니다. 마이삭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으며 내륙을 관통하게 된 게 결정적입니다.
바비는 거의 일직선으로 육지와는 150k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서해상으로 북진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삭은 내륙에서 무려 6시간을 머뭅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폭풍을 몰고 부산에 상륙한 뒤 강릉까지 200km를 이동하는데 한반도 동쪽 대부분이 태풍의 위험지대, 즉 폭풍 반경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강풍 반경이 350km로 한반도 서쪽도 모두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태풍이 상륙하는 남해안에서는 마이삭의 상승 기류가 바닷물 수위를 끌어올려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는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며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비 때는 없던 비구름도 발달하며 최고 400mm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전국 17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최근에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남부지방 일부에는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태풍에 동반된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고비는 오늘 자정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바비와 달리 이번엔 내륙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네, 지난주 8호 태풍 바비는 비보다는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다면 마이삭은 강한 비와 바람을 모두 품고 있다 보니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 요령을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 마이삭의 예상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의 최대 풍속과 비슷합니다. 지난 8호 태풍 바비에 비하면 바람의 세기는 비슷하지만 강풍의 반경이 380km에 달하고 직접 한반도를 관통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깝고 태풍의 위험 반경에 놓인 제주와 경상도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80km, 강원 영동에서는 시속 144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일부가 국한이 됐던 지난번 태풍 바비에 비해 이번 태풍 마이삭은 그 최대 풍속 구간 안에 우리나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바람이 시속 36km로 불면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시속 70km를 넘으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속 108km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고층 아파트 유리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시속 144km의 강풍에는 사람이 날아가고 차량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속도는 가거도에서 시속 237km를 기록했는데 기상청의 측정 장비가 고장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문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잠금 장치를 걸어 고정시키고 틈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은 파손을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유리창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시설이나 물건들은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태풍 마이삭이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토사유실이나 산사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1년 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까지 겹쳐 폭풍 해일이 발생하고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네, 이 시간 마이삭이 제주 옆을 지나고 있지만 제주는 오늘 하루 종일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하늘길, 바닷길은 진작에 끊긴 상태이고 이미 비 피해도 속출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도심 초등학교 옆 도로에는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타오릅니다. 강풍에 끊어진 전선이 젖은 도로에 닿으면서 불꽃이 번진 겁니다. 강한 바람에 쓰러진 가로수는 차량을 덮쳤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가지를 잘라 치우려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29km의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신호등이 부러지는 등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만 50건이 넘습니다.
밖에 오래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 강풍에 전선이 끊기고 비닐 등이 전선에 걸리면서 도내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피해 지역은 서귀포시 호군동과 제주시 연동 등 제주 지역 9개 마을 3,100여 가구. 강풍으로 아직도 2,000여 가구가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등이 녹을까 봐 걱정도 되고 좀 바람이 세니까 그 가로수가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순간 정전도 많았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었는데 오늘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은 오전부터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하루 결항된 항공편은 370여 편.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돼 막바지 피서철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 3만 2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급하게 다시 예약을 잡으려고 했는데 뭐 오전 쪽은 전부 만석이라고 해가지고 또 저녁 늦게나 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스케줄상으로 좀 난감해서. 역대급 강한 비바람에 오늘 밤 만조 시각까지 앞두고 제주는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에도 해가 지다 보니 현재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가 지기 전에 제주 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미리 확보해서 모아봤습니다. 자,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오후 4시 서귀포시 표선교차로인데요. 차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죠. 자, 같은 시간 서귀포시 창천인데요. 역시 카메라가 흔들린다는 건 바람이 그만큼 도심에도 이렇게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이고 오후 4시 광평 나들목입니다. 한쪽에는 아예 차량 운행이 중단돼 있고요. 역시 카메라가 심하게 되는데 지금 글자로만 확인할 수 있지 이게 지금 한라산 백록담 위에 설치된 CCTV인데 오후 4시에 이미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주시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 바다인데 오후 4시인데도 앞바다 파도가 저렇게 강합니다. 이제 제주 남쪽이죠. 서귀포시 산방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앞바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이 한라산 어승새악이라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카메라인데 카메라 앵글 자체가 지금 제 앵글에서 밑으로 쳐져 버렸습니다. 자, 제주시 어음나들목 오후 5시 상황입니다. 차량의 빨간 불빛 말고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는데 저녁 6시 제주시 고산교차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차량이 단 한 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토평감귤유통센터 앞인데 역시 비바람을 뚫고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데 비바람이 굉장히 거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시 제주시 시내 한 복판입니다. 신광사거리인데 차들이 명절 고속도로처럼 천천히 거북이 운항을 하고 있고요. 평대초교 앞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금방이라도 가로등과 신호등이 바람에 넘어갈 것처럼 합니다. 버스는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제 시간에 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량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을 제주 주민을 연결해서 마이삭의 위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주 애월읍에 살고 있는 엄기혁 씨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태풍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서 이제 전화 연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지금 눈으로 보시는 상황이 어떤지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집 주변을 좀 확인해 보려고 네. 밖에 나가 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바람 때문에 현관문 여는 것조차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못할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강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네. 집 벽에 이렇게 붙어서 잠깐 주변만 확인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네. 그게 몇 시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1시간 전 6시쯤에 잠깐 나갔었어요. 앞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또 앞에 저희 마당에 뭐가 쓰러지거나 한 거 있는지 잠깐 확인하려고 잠깐 나갔었어요.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요. 제주의 동쪽 바다 그 바로 옆을 지나고 있는데 태풍이 온다는 것을 언제부터 체감을 하셨습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조금 바람이 좀 예상치가 않았어요. 그제부터요? 네네. 약간 그 바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영향권 올 때 그때부터 바람이 좀 불었고, 네. 얘는 월요일에 영향권이 아닌데도 바람이 좀 약간 부는 느낌이 강하게 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사롭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 거는 오늘 아침부터 약간 네. 좀 강하게 온 것 같아요. 자, 제주 도민들 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태풍 경험이 좀 많으시잖아요. 자, 네네. 그런데 마이삭의 위력은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링링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해 놓은 차가 막 흔들려고 도난 경보에 자꾸 울려갖고 차에다가 차키 꽂아놓은 상태고. 잠깐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차를 해놓은 차가 흔들려갖고 도난 경보음이 울려요. 그래서 차에 키를 지금 꽂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네. 집에 지금 제가 단독에 살다 보니까 천장에서 기아가 자꾸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리고 집도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은 있어요. 집이 목조가옥입니까? 아니면 네, 목조주택. 흔들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약간 그러시군요. 컴퓨터 모니터가 살짝 흔들린다 이런 네.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앞에 보도에서 피해가 지금 시작됐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가족이나 지인분들하고 제주 사시는 분들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제 주변 분들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하신 분들은 없는데 대부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아마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을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무래도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이제 자정쯤에는 이제 부산 쪽으로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미리 좀 그분들한테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제주도 사람들 워낙 이제 제주도 살다 보면 바람에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긴 하지만은 예사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이대로 저희가 지금 부는 바람 정도 그리고 이게 그대로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좀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쪼록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사시는 엄기혁 씨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마이삭의 현재 위치와 예상 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아래 캐스터. 네, 앞서 제주 상황을 보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태풍이 제주를 가장 가까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현재 태풍은 제주 동쪽으로부터 이 동쪽에 위치한 성산 일출봉에서 남동쪽 약 110km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에 다가와서도 세력이 약해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도 시속 162km의 매우 강한 등급의 세력입니다. 오늘 밤 9시를 넘겨서는 제주 동쪽 오지나 점차 남해로 들어서겠고요. 상륙 시점은 내일 새벽 1시 전후, 상륙 지점은 경남 남해와 부산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필 대조기와 겹치면서 이 태풍이 다가오면서 바닷물을 1m가량 더 끌어올릴 텐데요. 만조 시각도 가깝습니다. 부산이 오늘 밤 8시 57분, 거제는 오늘 밤 9시 19분입니다. 이미 제주 고산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177km 이상의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이동 경로가 가까운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는 시속 180km 이상, 그 밖에 영동과 동쪽 내륙으로도 72에서 144k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 폭우도 동반을 하면서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지는 최고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최고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갈 길목에 있는 지역 추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문희 기자. 자, 바람이 제법 강하게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두 시간 전보다 비바람이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파도 역시 더 거세져 태풍이 북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울산 앞바다와 울산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잠시 후 8시부터 태풍 경보로 격상됩니다. 울산은 태풍의 위험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 긴장이 특히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태풍 마이삭은 내일 새벽 3시쯤 울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순간 최대 시속 180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4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 당국자들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을 찾아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울산의 둔치주차장 21곳에는 차량 출입이 금지됐고 1,500여 척의 선박도 대피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하늘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제주, 김포로 가는 항공 9편 등 모두 19편이 결항됐고 추가 결항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철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수출차 선적부두에 있던 차량 수천 대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생산 차량을 모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완료 단계인 선박 13척을 서해안으로 피항시키는 등 피해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슬도에서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마이삭은 내일 새벽에는 경상북도의 동해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포항을 연결해서 태풍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화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직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바람의 세기가 점차 더 강해지고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아주 높게 일고 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 3시에서 4시쯤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30km의 강풍과 함께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포함돼 산사태와 주택 침수,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8에서 12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와도 겹쳐 동해안 해안가 마을에도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항포구에도 현재 3천여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고 포항 울릉 간 여객선 운항과 포항공항의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 경북 영덕의 강구면은 3년째 물난리를 겪고 있단 말이죠. 주민분들이 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겠죠. 네, 영덕군 강구항 일대는 지난 2018년부터 태풍과 장맛비가 올 때마다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3년째 겪어왔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영덕군은 빗물 펌프를 총동원해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 때마다 큰 피해가 반복돼 온 울릉도 주민들도 긴장감 속에 태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유사한 경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 매미 당시 경북에서는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6,6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네, 마이삭이 내륙을 관통할 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요. 이 마이삭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삭 관련해서 기상청 담당하는 이재명 기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일단 태풍의 위치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조금 전에 제주도 남동쪽까지 태풍이 올라온 걸 확인했는데요. 네. 위성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마이삭은 매우 강한 강도로 남해안을 완전히 뒤덮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 동쪽 약 110km 해상 위를 지나고 있는데요. 마이삭이 가장 가까이 지나고 있는 제주도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강풍과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내뿜는 거센 바람이 남해안을 넘어서 이제 동해와 서해까지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태풍을 보면 특히 이 왼쪽 윗부분에 약간 눌린 듯이 구름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는데요. 서쪽에서 비교적 찬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인데 더 강한 비구름대가 이 구름으로 인해서 발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건조한 공기가 태풍 밑으로 파고들면요.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위험 반원이 아닌 서쪽 수도권도 강풍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이삭 얘기하면서 지금 2003년도 그 매미를 계속 소환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피해가 크고 그리고 이 경로가 비슷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만큼 피해가 있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로 131명이 숨졌고요. 또 재산 피해만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매미와 경로가 얼마나 비슷한지 지도 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빨간 선이 마이삭의 예상 경로고요. 옆에 보이는 노란 선은 매미가 지나갔던 경로입니다. 네. 부산 남서쪽으로 상륙을 해서 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미 때 폭풍 해일로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에도 바닷물 수위가 높아서 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비슷합니다. 또 바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216km에 이르는 강풍을 몰고 왔던 이 매미보단 약하지만 마이삭도 시속 180k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속 180km, 이 바람은 기차가 탈선하거나 약한 지붕이면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강풍입니다. 게다가 강풍의 반경이 350km로 한반도 남쪽 전체를 집어삼키는 수준이어서 거의 모든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대 400mm의 비도 동반할 걸로 보여서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이미 약해져 있는 집안의 산사태와 호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9월 2일인데 지난주에 바비, 그러니까 8월에 지금 태풍이 2개가 왔고 그 일주일 만에 지금 또 태풍이 또 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유난히 태풍이 한반도로 자주 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상보다 자주 오는 건 아닌데요. 네.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왔을 때 이미 태풍 전문가들은 다음 태풍도 한반도로 올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태풍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한반도 주변의 기압 배치를 보겠습니다. 동쪽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렇게 펼쳐져 있어서 태풍이 일본 쪽으로 휘어져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몽골 쪽에는 또 대륙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데요. 태풍이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나 일본의 남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특히 마이삭이 생길 때쯤에 기압 배치를 봤는데요. 북위 30도 아래쪽에는 거의 기압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태풍을 가로막거나 영향을 주는 주변 기단이 없다 보니 태풍이 마치 이렇게 쥐었다 놓은 풍선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쭉 북상을 해온 겁니다. 다만 최근 추세를 보면 태풍이 예전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서태평양에선 한 해 평균 26개 정도 태풍이 발생하는데요. 이 가운데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건 1년에 3개, 상륙하는 건 1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륙할 때의 중심 기압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강도가 훨씬 세졌다는 얘기인데요. 최대 풍속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가을에만 태풍이 11개에서 13개 정도 생기고 2개 정도는 한반도로 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밤 최대 고비가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오른쪽 밑으로 지금 뭔가 하나 또 있어요. 예. 지금 또 다른 태풍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것이 또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아래쪽에 있는 태풍이 바로 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네. 이 하이선은 일단 일본에 상륙한 뒤에 부산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괌 북쪽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가 어젯밤에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발달을 했는데요. 예상 경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선은 오늘 밤에 괌 북서쪽을 지나서 내일이면 일본 오키나와 가까이로 갑니다. 네. 중심 기압이 930 헥토파스칼로 낮아지는 데다 강도도 매우 강인 상태로 발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쯤에는 일본 큐슈 지방에 상륙을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부산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산과 경남 해안이 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선의 경로와 강도는 앞으로도 좀 유동적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질 경우에는 더 한반도 쪽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연이어 태풍 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태풍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고요.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67명, 어제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폭발적인 확산은 억제하고 있다면서 하루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전체적인 확산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자 최악의 경우 하루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던 방역당국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직은 200명 이상의 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결과로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 100명 이하라는 방역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하루 확진자 100명 이하라는 겁니다.
강화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런 연결고리가 좀 더 차단돼서 안정적으로 100명 이하로 저희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고. 폭발적 확산은 억제되고 있다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 또 34명이 늘어 1,117명이 됐고 광화문 집회 확진자도 4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계양구 기도 모임에서는 2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소규모 가정 예배 형식의 기도 모임이 열린 서울 노원구 브니엘 기도원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에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은 지난달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또다시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하루 만에 20명이 추가돼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자, 얼마 전에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죠. 이번엔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과 주민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28일 이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까지 주민 3명 등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은 인근 주민센터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주민센터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주민 등 검사 대상자 987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를 비롯해 인근 주민센터와 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아파트처럼 복도식입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구로구 아파트 사례처럼 같은 라인에서 확진자들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감염 원인과 경로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확진된 경비원과 사흘 뒤 확진된 주민 1명을 초기 확진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근무하는 곳과 주민이 거주하는 동이 서로 다른 데다 둘 사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 쪽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경비원과 주민이 서로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주민들에게 진단검사를 빨리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마스크 없이 화투를 치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에서는 오늘도 관련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 불법 도박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당국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화투 모임은 2차례. 지난달 25일 6명이 모인 첫 모임에선 이미 감염된 상태였던 88번 확진자가 92번에서 95번까지 4명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감염된 95번은 이틀 뒤 다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20명이 모인 화투 모임으로 여기서 95번은 어제 확인된 2명에 이어 추가로 5명에게, 즉 모두 7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26명이 모인 2번의 화투 모임 결과 감염자는 당초 1명에서 모두 12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두 번째 모임은 적지 않은 규모인 20명이 모인 데다 새벽 4시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두 번째 장소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평소 자주 모여 사랑방처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주택에 대해선 오는 13일까지 이례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이 장소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화투 모임과 관계가 없더라도 안전을 위해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서둘러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추출된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시민 제보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곳에 더 전파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자. 방역당국은 노인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자칫 화투 모임발 감염이 지역사회 초유의 N차 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해당 화투 모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대전에서는 순복음 대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교인이 사실을 숨겼던 한 확진자의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1일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확진돼 충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80대 남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됐지만 폐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복음 대전 우리교회 교인의 배우자로 아내는 지난달 21일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는 닷새 전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은 지난달 16일 목사가 진행한 대면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달 15일 아내와 함께 인천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 다음 날 대전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하루 뒤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세로 병원과 약국 등을 찾았습니다. 또 예배 나흘 뒤에는 교인 2명이 잇따라 확진되고 25일에는 부인까지 확진됐지만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하시는 거 모르실 리는 없겠죠? 25명밖에 안 되는데. 25일 날 어쨌든 아내분이 지금 확진됐다는 거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인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목사보다 먼저 확진된 목사의 아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과 기도 모임 자체를 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있다라고도 안 했고 그리고 기도 모임 교회인지 뭔지 그것도 얘기 안 하셨고요. GPS로 추적해보니까 동선이 파악이 돼서 동선 파악이 늦어진 사이 인천에서는 기도 모임 참석자 4명과 2차 감염자까지 모두 8명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결국 이 목사 부부로 인한 N차 감염까지 포함하면 대전과 인천에서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대전시와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도회 방문 사실 등을 숨긴 목사 부부 등을 상대로 방역 방해 혐의와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전 씨가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뒤를 따라 병원 밖으로 나오는 전광훈 목사가 MBC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장 위에 푸른색 일회용 방역복을 덧입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전 목사는 방역복을 벗고 의료진에게 인사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6세 만에 퇴원입니다. 그리고 3시간 뒤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스크 뒤로 미소가 가득한 표정이 엿보입니다. 말문은 사과로 열었지만 저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근심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를 향한 비난의 서곡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를 제거하려고 여기 재개발을 선동해서 우리 교회의 진입을 몇 번 시도하다가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짓 평화 통일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17명으로 늘어난 상황. 청와대는 전 목사의 행태에 대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반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안한 신용이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사랑제일교회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신도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해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법원의 보석 취소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법원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광복절 집회는 사실상 불법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이렇게 전광훈 씨뿐 아니라 일부 유튜버들이 병상에서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들 역시 퇴원을 한 뒤에도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 메뉴까지 따졌던 극우 유튜버 신혜식 씨. 오늘 저녁에는 탕 없습니까? 탕 멀큰하게. 지난달 28일 센터에서 나온 뒤에도 각종 음모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K 방역, 사기 방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완벽한 사기다.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자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지. 사랑제일교회 감싸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회 인근 상인들까지 비난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주고 물건도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이 야박해도 말이죠. 이렇게 야박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31일 퇴원한 엄마 부대 주옥순 씨도 잘 쉬고 나왔다면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 방역으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울겨먹고 있는 지금의 이 문재인 악당 독재자 파쇼 파시스트. 주옥순 씨와 신혜식 씨 두 사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특히 주옥순 씨는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방역당국에 고발당했습니다. 퇴원했나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어제. 전 국회의원 차명진 씨도 가세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31일 퇴원 날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재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1명. 그날 광화문을 활보했던 이들의 입원, 격리 치료를 위해 하루 평균 65만 원 정도의 국민 혈세가 지원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바로간다 사회정책팀 정동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도권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학원들까지 등교, 등원을 중단하고 집단 감염이 가라앉길 숨죽여 지켜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나몰라라 하면서 매일 아침 수백 명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초등학교가 서울 한가운데 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노란색 버스가 줄을 지어 학교로 들어갑니다. 차가 멈추자 수십 명씩 아이들이 내립니다. 후문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엔 아이들을 태우고 온 승용차가 줄을 잇습니다. 걸어서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등교시키면 좀 불안한 거나 이런 것도 없으신지? 지금 좀 바빠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긴급돌봄 어쩔 수 없이 방역이나 이런 거 신경 쓰시니까. 현재 수도권 학교들은 코로나 여파로 등교 수업이 중지돼 있는 상황. 그런데 대체 몇 명이나 등교하고 있는 걸까? 교육청에 보고된 이 학교의 그제 등교 인원은 400여 명입니다. 전교생이 649명이니까 줄잡아 학생들의 3분의 2 정도가 학교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학교 측은 등교 학생들을 긴급 돌봄 인원으로 신고했습니다. 도저히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형편인 아이들만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있는 제도를 역이용해 거의 전교생을 꼼수로 등교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불가피하게 이렇게 갖고는 있지만 저희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이고 철저하게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꼼수 등교는 처음이 아닙니다.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져 있던 지난 7월엔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 학생들은 역시 긴급 돌봄을 신청해 전원을 등교시켰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 가운데 맞벌이 비중이 높고 긴급 돌봄 신청자가 많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맞벌이가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5%에서 80% 정도가 긴급 돌봄 열어달라고 그래요. 하지만 채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공립학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부모들의 맞벌이 비율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전교생 1,100명 가운데 긴급 돌봄 신청자는 60명, 5% 정도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 전체를 봐도 유독 사립학교의 돌봄 참여율은 높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을 넘나드는 비싼 사립학교 학비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원격 수업만 계속할 거냐며 부모들부터가 등교 수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학비를 부담하면서 본전을 좀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또 우리 아이만 등교를 시키지 않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학비를 환불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학교 측 또한 긴급 돌봄 제도를 악용해 억지로라도 등교를 시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가능한 많은 학생을 통학버스에 태우려 돌봄 신청을 유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학교들이 최소 한 3억 이상은 3, 4억 이상은 중국에 적자를 보지 않았을까. 몇 달째 제대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고 달래온 대다수 부모들은 특정 사립초등학교에 줄이는 등교 행렬을 보며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심인데 자기들만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하도 많이 나고 허탈하고 이건 뭔가 과연 이 코로나의 사태가 맞는가 다른 나라 얘기인가 그런 심정이 많이 들죠. 바로 간다 정동훈입니다. 네, 9호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북상을 했는데 곳곳에서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마이삭보다 더 강력한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면서 일본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보도 위로 쓰러져 있습니다. 음식점 철제 셔터가 힘없이 뜯겨나갔고 점포의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어제 새벽 오키나와 본섬 서쪽 구메시마에선 순간 풍속 초속 54.5m, 시속 196.2k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나하 공항은 항공기 전편이 결항됐고 선박도 발이 묶였으며 시내 버스도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90대 노인이 바람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8명이 부상을 입었고 3만 7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クーラーもつかないので、もう汗がすごいのでちょっとかわいそうなんで、全て電気がないと。 오키나와를 지난 마이삭은 오늘 저녁 큐슈 지방을 지나갈 예정인데 최대 초속 50m의 강풍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큐슈 북부와 대마도 지역에는 피난 권고가 내려져 노인 등 주민들은 피난소로 대피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9호 태풍에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열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어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바닷물의 영향으로 갈수록 힘이 세지고 있는 하이선은 마이삭보다 더 강력할 거란 전망입니다. 2년 전 초속 58m의 강풍과 기록적인 높이의 헤일로 오사카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남긴 태풍 제비와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これまでと同じぐらいの台風だろうと思われると想像以上のことが起こってしまって 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는 6일 큐슈 지방에 상륙한 뒤 곧이어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돼 마이삭에 이어 추가 피해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지난 1차 확산 때만큼 떨어졌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더 악화가 됐습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어떻게 지급할지는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먹자골목. 3, 40분 대기는 기본이었던 30년 된 맛집인 이곳은 오늘 점심 손님으로 딱 한 테이블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기 어저께 주문하고 오늘은 주문 안 했어. 못하겠어. 자신이 없어서. 할 자신이 없어서. 종로 한가운데 8층짜리 이 건물에는 영업 중인 가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1층 삼겹살집은 장사를 접었고 최근까지도 버텼던 노래방과 PC방은 영업을 그만뒀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금 한참 먹을 때야. 근데 길거리 사람도 없잖아. 횟집 수족관은 비었고 족발집은 전기요금이라도 아낀다며 일주일 동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90% 줄어 90%.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네, 너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자영업자 매출은 1년 전에 7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광복절 직전 93%까지 회복되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특히 재확산 직격탄을 맞은 서울은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에 68% 수준에 그쳐 지난 2월 말 1차 확산이 최악이었던 때보다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번 주 매출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소상공인과 실직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당정청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임차료와 인건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쏜 총에 흑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달아오른 인종차별 항의의 목소리가 더 커질 조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을 응원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LA의 한 주택가 보안 카메라에 총소리가 잡혔습니다. 총성은 18번 울렸습니다. 이틀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흑인 남성에게 경찰관 2명이 쫓아가 쏜 겁니다. 총에 맞은 29살 디잔 키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They shot 4 times initially where you knew the victim was gone, and then there were 11 more shots that persisted. 경찰은 키지가 도망가다 떨어뜨린 권총에 손을 대려 해서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을 손에 쥔 무장 상태도 아닌데 20발 가까이 쏜 데 대한 항의가 거셉니다. What is the message that law enforcement is really saying? They have the right to shoot black men? This makes no sense at all. LA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블레이크가 경찰에 총격을 당한 지 일주일 만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자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커노샤를 방문했는데 정작 피해자 가족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피해를 입은 가구점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며 시위 진압 경찰을 염려하고 응원했습니다. I think they're incredible people. They want to do the right thing. It's a tough job. It's a tough job. It's a dangerous job. But I have to say this to the police. The people of our country love you. 여론은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문제 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의 폭력성만 부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려 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승강기가 추락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강기가 갑자기 철제 구조물에서 떨어져 나간 건데 숨진 2명은 공사 현장을 돌며 함께 일을 해왔던 50대 부부였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황색 대형 철제 승강기가 기울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장비를 동원해 안에 타고 있던 작업자들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을 오가던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 50대 작업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강기가 고정돼 있던 기둥 밖으로 이탈해 6층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승강기 철제 구조물을 위층에서부터 차례대로 분해해 싣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변을 당한 작업자는 중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하청업체 대표와 그 남편이었습니다. 부부는 다른 직원 없이 건설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20년째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알고는 문제가 아니라서. 가족분들은 오셨었어요? 병원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면서 떨어진 건데 왜 이런 오작동이 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소리가 났고 바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떨어졌다. 승강기는 원래 과도하게 상승하면 자동 멈춤 장치가 작동하지만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있는데 해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떼고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경찰은 기계 결함이나 운전 미숙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한 택시기사가 응급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 알고 보니까 6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접촉 사고를 낸 택시. 구급차 기사가 환자부터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자 택시기사 최모 씨는 사고 처리가 먼저라며 막아섭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지금요.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유람병원 간 거죠. 구급차로 이송되던 79살의 폐암 4기 환자. 길에서 11분가량을 허비했고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그날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앰뷸런스 문, 뒷문, 옆문 뭐 다 열려 있었고 응급실을 가니까 하혈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 택시기사 최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에는 그의 상습적인 범행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택시를 몰고 강변북로를 달리던 최 씨는 사이렌을 울리며 가던 구급차를 일부러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 구급차 요원에게 응급 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2015년에는 문콕 사고를 당한 뒤 합의금과 치료비로 120여만 원을 뜯어냈고 2016년엔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9일 동안 병원을 오가며 보험회사와 사고 운전자로부터 240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엔 73만 5천여 명이 동의했고 경찰청장은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을 포함해 특수폭행과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는 이번 주 금요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국민의힘으로 당 이름 변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강 정책도 의결했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지 정확히 99일 만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대표 체제로의 재편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문제 같은 정책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국난에 직면한 176석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 그리고 탄핵과 참패 후유증을 수습하려는 제1야당의 과제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배주환 기자 그리고 최경재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국위원 578명이 투표해 90%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기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새 정강 정책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기본소득이 1호 정책으로 올랐고 경제 민주화,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1차 정비를 마친 겁니다. 진보적 경제정책의 과감한 도입과 태극기 부대와의 선긋기, 5.18 무릎사과로 대표되는 호남과의 거리 좁히기 시도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 내외의 반발입니다. 정강정책 초안에 포함됐던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 조항은 위헌 소지 시비 속에 일단 제외됐습니다. 사연임 금지에 관해서 그것이 정강정책에 들어갈 내용이냐.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일방통행식 개혁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독선적 리더십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며 화려한 이슈만 있고 해법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태극기 세력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 등은 여전히 현역 당협위원장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고강도의 당무감사를 벌일 예정인데
이를 통해 극우 세력들과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취임 후 첫 현장으로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코로나 이후에 매출이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4차 추경을 서둘러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도와드리자.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석쯤 대규모 지원을 하려면 다음 주엔 추경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곧 당정 협의를 끝내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을 향한 선별적 지원이 유력한 가운데 전 국민 지급안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협치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위기 극복 협력과 민생 지원 시급성에 대해 야당 대표들과 이견이 없었다며 여기서부터 협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협치를 통해서 협치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치의 방식입니다. 사실상의 6개월 대표가 예정된 만큼 민생정책 성과에 초반 승부수를 던진 건데 과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재난지원금 문제는 일단 당권을 잡은 이 대표 쪽에 힘이 실렸지만 이 지사는 민주당이 쟁취해온 보편복지와 공평가치에서 왜 벗어나려 하냐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당내 핵심 지지층이 중시하는 개혁 과제들과 대야 관계의 조율 문제도 고민입니다. 당내에선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야당이 반발하는 공수처법 개정 목소리가 크고 상임위를 다시 배분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여야의 새 지도부에는 대학생인 20대, 스타트업 출신의 30대 등 청년들이 발탁돼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각 당의 혁신 과제 그리고 고민이 뭔지 들어봤습니다. 진짜 많이 놀라가지고 한 3초간 말을 못 잇다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청년이고 여성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좀 비대위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20, 30, 40대가 느끼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전권을 위임해서 일을 맡기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청년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룰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발언권을 충분히 주십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전포고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라고 이제 되려 부탁을 좀 해주셔서 대표님께서도 이게 준비가 좀 돼 있으시구나.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지지율이 사실 30대나 40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잖아요. 청년들의 관점을 과연 기본부터 이해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 사태 때는 청년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직장이 어떤 의미인가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재 현실이 어떠한지 직접적인 공론의 장으로 이제 초대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 당이 그동안 젠더 문제에 있어서 미흡하게 대처해왔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저를 통해서 새롭게 좀 쇄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성비위 의혹, 사건 혹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석자들이 기존 통합당의 열혈 지지자들인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뭔가 모여서 코로나 전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행동은 좀 안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극우적인 메시지들도 우리가 반드시 결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우 의원이나 이제 김진태 의원처럼 이렇게 어떤 위법 사항을 발생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단호하게 끊고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지난 구태와의 결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꿈꾸자는 게 이번 비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안,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의 입장과 이 청년들의 눈높이와 정당의 눈높이가 얼마나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비호감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민들께 지탄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은 적극적으로 결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다시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 마이삭의 현재 위치와 예상 진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태풍이 아직 제주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점점 북동진해서 이제는 서귀포 남쪽보다 성산 쪽에서 더 가깝습니다. 지금 성산 일출봉에서 남동쪽으로 100km 바다를 통과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도 바람이 무척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40에서 120km 사이가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고산 지역에는 시속 177km의 순간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이면 남해로 들어서겠고 상륙 시점은 내일 새벽 1시 전후, 상륙 지점은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에 이어서 조금 전 8시를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태풍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자정에는 서울 등 전국으로 이 특보가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나는 예상 시간대는 부산이 내일 새벽 2시쯤, 대구가 3시가 되겠고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내일 새벽 6시쯤 태풍의 근접권에 놓이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동 경로가 가까운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는 시속 18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에 영동과 동쪽 내륙에서도 72에서 144k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100에서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오다가 내일 오전 남쪽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밤새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마이삭이 북상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마이삭과 가장 가까운 도시 제주 남쪽의 서귀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찬현 기자, 지금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는 태풍이 근접하면서 거센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보다는 비바람이 약해지면서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몸이 휘청이고 세찬 빗줄기에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바다에는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일면서 방파제를 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제주 동남쪽 140km를 지나 남해안 쪽으로 서서히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 전역에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지방은 지금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 543mm, 제주시 새별오름에 263mm의 비가 내렸고 내일 아침까지 해안에 100에서 300, 산지에는 4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제주시 한경명 고산에는 오후 한때 시속 169k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피해 상황도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태풍은 큰 피해를 줬던 2003년 매미, 2007년 나리에 맞먹는 강한 세력이 예보되면서 역대급 피해가 우려됐었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강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에는 강풍의 전선이 끊기면서 지금까지 만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제주시 동초등학교 옆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도로 한가운데 불꽃이 일어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시 외도동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신호등이 꺾이는 등 지금까지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제주에 가장 근접한 지금 최대 풍속이 150km에 달해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갔는데요. 제주 지역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제주 지역 항포구에는 어선 3천여 척이 피항했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항공편 운항도 전면 중단됐는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모든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네, 직접 영향권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제보 영상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 체감하고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보 영상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인권사회팀 임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로 이제 제주 지역의 제보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오후부터 제보 영상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비 피해 영상이 좀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새로 들어온 영상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주시 외도 이동에 있는 월대천입니다. 오후 5시쯤 찍은 영상인데요.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도로로 넘치는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자, 바닷물만이 아니라 내부 하천도 저렇게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근 지역에는 이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네.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천 인근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보다 조금 늦은 6시 반쯤에 찍은 제주 한림읍 명월리 하천입니다. 이 누런 흙탕물이 마치 폭포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다리가 있는데 이제 금방이라도 넘칠 듯이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내부, 지금 제주 이게 육지 내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영상은 6시쯤 제주시 평화로의 모습입니다. 네. 한라산 자락에서 제주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산에서 또 폭포처럼 흙탕물이 쏟아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버스뿐만 아니라 차량들도 불어난 늘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해안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부, 제주 시내 내부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네. 상황이 심각합니다. 침수가 좀 심각한 모습인데요. 네. 다음은 오늘 오후 3시 20분 제주시 건입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네. 화물차 옆에 빨간 불꽃이 튀고 있고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전신주 전기줄이 끊어진 겁니다. 불은 이미 꺼졌지만 일대가 정전이 됐고요. 네. 아직까지 복구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의 900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요. 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지금 정전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 오후 7시 45분 기준으로 15,000여 가구가 정전된 상태입니다. 아, 지금 15,000 가구가 지금 정전이라고요, 제주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앞에 본 게 이제 지금 내부에 이제 하천들이 범람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자, 이게 빗물 피해라고 한다면 좀 바람 관련 피해 영상들도 좀 들어왔죠. 네, 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제보 영상을 좀 접했는데요. 특히 초반에는 비도 비지만 바람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 바람이 심하게 분다 이런 얘기를 또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하루 날씨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 영상은 오후 5시쯤 찍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마을입니다. 네.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고요. 쏟아지는 폭우에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보를 해주신 김영범 씨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바람이 심해서 당연히 우산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천지가 흔들릴 정도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람 소리도 들려요. 강한 바람 소리가. 네. 자, 다음 영상은 제주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우도의 돌칸이 해변의 모습입니다. 오후 4시쯤 상황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할 정도로 높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네. 이 거센 파도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해변가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파도에 갈색빛이 좀 띄는 것을 맞아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갈색 물결이 있어요. 네, 제보해주신 김신희 씨 말로는 파도가 육지 안쪽까지 깊이 들이치면서 인근 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만난 흙탕물이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제주 시내 모습입니다. 이 아라동의 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안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비가 워낙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앞유리 와이퍼를 사용해도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도로 오른쪽이 이 하천인데요. 하천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또 누런 흙탕물이 하천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천의 이 다리가 닿을 듯 말 듯 위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마이삭이 제주 오른쪽 바다를 지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들이
태풍이 이 정도 위력이니까 철저히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영상이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보 영상 찍으실 때 안전 확보 충분히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였습니다. 자, 현재 제주 옆을 지나고 있는 마이삭. 지금의 속도라면은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할 거라는 게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경남 마산을 연결합니다. 서창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창원 마산항에는 붉은 빗줄기가 내리고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바람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북상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8시를 기해 창원과 통영 등 8개 시군의 태풍 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중심 기압 945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19km의 빠른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경남에는 100에서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풍도 예보됐는데요. 경남 내륙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2km에서 108k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시속 180km까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은 오늘 자정까지 새벽 3시 사이 경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태풍이 이제 2003년 매미 때와 이동 경로가 닮았는데 당시에 경남 지역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로 이곳 경남에서만 6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때처럼 밀물대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와 겹쳐 폭풍 해일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만조시각은 거제가 밤 9시 19분, 마산이 9시 30분, 삼천포가 9시 40분인데요. 때문에 창원 마산 하포구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민들은 지하주차장과 상가 등에 5kg짜리 모래주머니 2,000개를 쌓아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남해안에는 39개 항로 어선 14,00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해안 저지대 81곳과 산사태 취약지 2,300여 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창원시도 저녁 8시부터 성주 터월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를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거가대교와 남해대교 등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경남교육청도 학생 안전을 위해 내일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것을 일선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마이삭의 강풍 반경이 300km가 넘고 강도가 워낙 거세다 보니 부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전라남도 여수까지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수를 연결합니다. 자, 김종수 기자. 자, 바람이 아까보다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대로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태풍의 위력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오전에 남해 먼바다의 태풍 경보에 이어 현재는 도내 전역까지 태풍특보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별로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거문도 79mm를 최고로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 역시 여수 간야함에서 시속 141km에 이르는 등 많은 태풍의 이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오늘 자정쯤 여수와 광양 인근 90km까지 다가오게 돼 이때가 태풍의 구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내일 오전까지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여서 해안 저지대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에 뱃길과 하늘길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0곳에 여객 항로 통제와 함께 공항별 항공편도 결항이 됐고 어선 7,000여 척이 피항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농경지 1,400여 헥타르를 비롯해 큰 피해를 입었던 전남은 추가 피해 발생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구례와 곡성, 순천, 광양 등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여전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일상 복귀가 더뎌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규모도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또 위험 취약 지역 2천여 곳에서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연이은 비바람으로
지반과 산비탈이 약해진 곳이 많아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해양공원에서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마이삭을 두고 2003년에 대형 피해를 냈던 매미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최대 피해지였던 부산은 다시 한번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광모 기자, 태풍의 영향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빗방울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곳 수변공원과 광안리 해안도로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밤 9시가 만조대여서 파도의 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새벽 2시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해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태풍 마이삭은 강풍 반경이 360km로 넓어서 계속 기상 정보를 확인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내일 낮까지 부산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시속 100km에서 최대 18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파도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때라서 특히나 해안가에 이 폭풍 해일이 있을 거라는 걱정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깝게는 2016년 태풍 차바 당시에 이 8m가 넘는 파도가 치면서 해운대 마린시티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도 위력이 강한 만큼 폭풍 해일과 이 강풍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지난 2003년 130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태풍 매미와도 경로가 유사합니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도 겹쳐서 해안가 접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많은 해운대에서는 마린시티와 해운대 LCT 인근을 중심으로 창문을 반드시 닫도록 조치했는데 이 깨진 유리가 빌딩풍을 타고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안대교도 현재 컨테이너 차량 출입이 통제됐고 풍속이 시속 90km를 넘으면 모든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항공편 80여 편이 결항된 김해공항에선 항공사들이 태풍에 대비해 항공기를 인천과 김포공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부산과 제주로 가는 연안 여객선도 오전 6시부터 운항이 중단됐고 부산항엔 선박 67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 수변공원에서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태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을 제주 주민을 연결해서 마이삭의 위력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주 애월읍에 살고 있는 엄기혁 씨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주에 지금 해가 졌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육안으로 지금 주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네. 예, 그냥 비바람이 계속 심하게 불고 있고, 그리고 아까랑 상황은 거의 비슷하게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그 영상이 이제 엄기혁 씨가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봤는데 네네. 당시 상황이 몇 시쯤이었죠? 오전에 촬영한 거고요. 네. 그때는 그래도 이제 좀 한 1시간 전쯤 촬영한 거예요, 그거는. 아까 본 건? 네. 네네네. 아까 한 6시쯤 그때쯤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조금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촬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셨을 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네. 체감적으로. 일단은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 현관문 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 자체를 못 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터에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네. 벽에 바짝 붙어서 이제 주변을 좀 상황을 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차량이 계속 경보음을 자꾸 내서 키를 차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차가 너무 심하게 흔들렸을 경우에는 이제 차가 그렇죠. 도난 경보음이 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차를 문을 잠가놨더니 경보음이 계속 울려 바람이 세게 한 번씩 불 때마다 울려서 예. 차 키를 이제 그냥 차 안에다 꽂아놓고 네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애월읍이요. 굳이 따지면 이제 제주에서 서쪽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마이삭이 지금 동쪽 바다로 지나가고 있는데 네. 체감적으로는 뭐 동쪽이든 서쪽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주분들이 그 태풍 경험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자, 지금 경험해본 마이삭의 위력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링링보다는 네. 강하면 강했지 뭐 약한 것 같진 않고요. 네. 제가 느껴봤던 했던 바람 중에서 가장 많이 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주에 이제 다른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실 텐데 연락을 좀 해보셨습니까? 피해가 어떤지? 네네, 연락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지인분들은 뭐 피해가 있었다는 건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집 그 등이 가끔씩 정전이 일시적으로 되거든요. 네네네.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되는. 저희 기자가 아까 말하기로는 지금 제주 지역의 상당 가구가 지금 정전 상태라고 하는데, 자, 아무래도 오늘 밤이 굉장히 고비이고 긴 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벽에 그 태풍이 이제 거제와 부산 사이로 상륙할 거라고 하는데, 자, 한 말씀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일단은 제가 제주 특성상 바람에 익숙하다면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태풍은 제가 느껴준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같고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주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데 차량을 하차하실 때 문을 열면은 차 문이 바람에 꺾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대로 바람이 육지로 간다면은 육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몸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시 애월읍 사시는 엄기혁 씨였습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봐서 더 긴장된 상황이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추석 연휴를 맞은 부산에 태풍 매미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속 180k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도시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데는 불과 3-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컨테이너 박스까지 날려버린 강풍의 위력은 고층 아파트를 만나면서 한층 세졌습니다. 좁은 빌딩 틈새를 통과하면서 바람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졌고 창문과 외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풍 차바가 상륙했던 2016년, 이런 악몽은 바다와 맞닿은 고급 주거단지 마린시티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전국에서 50층 이상 건물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는 올해 초 이 같은 빌딩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초속 2m와 10m의 비교적 잠잠한 바람이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 풍속은 70%까지 빨라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높은 330m 아파트 LCT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이 상륙하면 오늘 밤 또다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많게는 2배, 적게는 20%까지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보통 바람이 구천물의 어떤 형상, 즉 건축물의 형상에 따라서 바람이 위로 치솟기도 하고 반대로 급강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맞닿은 해운대 마린시티에선 폭우와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자, 이 태풍 마이삭은 차를 뒤집을 만한 강풍과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까지 몰고 올 것으로 예보가 돼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어서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예상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2003년 태풍 매미, 2016년 태풍 차바의 최대 풍속과 비슷합니다. 지난 8호 태풍 바비에 비하면 바람의 세기는 비슷하지만 강풍의 반경이 380km에 달하고 직접 한반도를 관통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깝고 태풍의 위험 반경에 놓인 제주와 경상도 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80km,
강원 영동에서는 시속 144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쪽 일부가 국한이 됐던 지난번 태풍 바비에 비해 이번 태풍 마이삭은 그 최대 풍속 구간 안에 우리나라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욱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바람이 시속 36km로 불면 작은 나무가 흔들리고 시속 70km를 넘으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시속 108km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지고 고층 아파트 유리창이 깨질 수 있습니다. 시속 144km의 강풍에는 사람이 날아가고 차량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8호 태풍 바비의 순간 최대 속도는 가거도에서 시속 237km를 기록했는데 기상청의 측정 장비가 고장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강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문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잠금 장치를 걸어 고정시키고 틈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유리창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것은 파손을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유리창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등 바람에 날아가기 쉬운 시설이나 물건들은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합니다. 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지반이 약해져 있고 태풍 마이삭이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 만큼 토사유실이나 산사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1년 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까지 겹쳐 폭풍 해일이 발생하고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며 해당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또 한 번 무실점 역투를 펼치면서 시즌 2승을 거뒀습니다.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신인왕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운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 영상 후보로 꼽히던 신시내티 에이스 그레이와의 맞대결. 그런데 출발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1회 초에만 2타점 적시타 3방을 뽑으며 폭발했습니다. 무려 6점을 지원받고 나선 김광현. 첫 타자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곧바로 병살타를 유도해 위기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빠른 템포로 3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습니다. 주무기 슬라이더를 낮은 코스에 제대로 꽂았습니다. 3회 연속 안타를 맞았지만 또 병살타를 엮어 실점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은 오늘도 안정적인 수비로 김광현을 미소짓게 했습니다. 더 이상 위기 없이 5회까지 삼진 4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평균 자책점을 0.83까지 끌어내리며 신시내티 상대로만 2승을 챙겼습니다. 운이 참 좋은 것 같고 여기 뭐 미국말로 하면은 갓 블레스 미인 것 같아요. 잘 맞은 타구도 정면에서 좀 많이 잡히고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기록적인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데뷔 후 선발 4경기 평균 자책점에서 역대 2위. 20이닝 이상 던진 내셔널리그 신인 가운데 유일한 0점대 투수가 되면서 현지 언론도 김광현의 신인왕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KK가 나가면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신인왕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운보다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김광현은 오는 9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전운치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육상은 비회사란 걸출한 선수가 등장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비회사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돼 흥미를 더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등부 100m 1위인 박원진 선수를 이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 추계대회 최고 명승부였던 고등부 100m 결승전. 1000분의 1초 차로 승부가 갈리면서 1위 비회사에게 조명이 집중됐지만 사실 올해 고등부 100m 1위는 간발의 차로 우승을 내준 박원진입니다. 한 80m 그 정도에서 실수를 한 번 딱 해가지고 옆에 수가 딱 나왔는데 비회사 선수가 1등, 제가 2등 해가지고 아쉽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6월 올해 고교 1위 기록인 10초 64를 뛰었는데 소문난 노력파로 이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자기 혼자 끝까지 나가서 운동하고 남들 집 갈 때 혼자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그러네. 뛸 때 몸 전체 균형이 좋은 게 장점인 박원진은 특히 엉덩이 근육을 이용한 후반 가속력이 발군입니다. 저는 엉덩이를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엉덩이로 나오는 파워나 그리고 코어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저는 좀 더 좋다고. 막판 스퍼트 능력치 측정에서 이미 국가대표 평균을 뛰어넘은 비회사와 비교해봤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 경기를 놓고 보면 60m 구간 이후 치고 나오는 가속이 대등하거나 박원진이 좀 더 앞섭니다. 박원진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저는 동양인으로서 세계 챔피언이 꿈입니다. 크리스찬 콜먼 선수가 9초 76으로 우승했어요. 그 정도는 뛰어야지 아마. 걸출한 맞수가 생겨 반갑다는 박원진. 비회사와 함께 한국 남자 100m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옆에서 뛰었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 오는 그 압박감 같은 게 저한테 크거든요. 좋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 화이팅!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야구에선 장타를 막아내는 외야 수비 한 번에 경기 흐름이 바뀔 때가 있는데요. 오늘 양키스와 템파베이가 이 수비 하나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양키스의 6회 초 수비, 우중간 안타성 타구를 프레이저가 몸을 날려 잡아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선보인 환상적 수비로 양키스는 위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템파베이는 작은 수비 실수에 무너졌습니다. 6회 말 1사 1-2루 위기에서 중견수가 다이빙 캐치에 실패한 데 이어 어설픈 중계 플레이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석점을 내줬습니다. 홈에서 순간적으로 손을 바꾼 어셀라의 재치가 빛났습니다. 경기 막판 체프먼의 시속 163km짜리 위협구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가운데 양키스는 승차를 3경기 반차로 좁혔습니다. 한 점 뒤진 미네소타의 6회 초 수비. 좌측으로 가는 홈런성 타구를 중견수 벅스턴이 뛰어올라 담장 위에서 걷어냅니다. 추가 실점을 막아낸 천금 같은 수비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은 타석까지 이어졌습니다. 7회 2대2 동점 상황에서 벅스턴은 역전 적시타로 한 점 차 승리를 이끌며 공수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태풍이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남동 쪽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아직도 시속 162km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태풍의 중심이 가까이 놓이면서 바람이 매우 거셉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릉을 거쳐 일단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 세력이 워낙 강하고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폭풍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바닷물을 1m가량 끌어올리고요. 또 파도도 최고 12m까지 일겠는데요. 만조 시각은 거제가 오늘 밤 9시 19분, 마산항이 9시 반입니다. 제주도 윗세오름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764mm의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양양 200, 서울에는 2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그 밖의 지역도 100에서 최고 300mm의 많은 비가 내리다가 내일 오전 남쪽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밤새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 마이삭 관련 뉴스 특보 밤 10시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